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 박리길에 오릅니다. 네, 또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외교안보 소식 봉영식 연세대 개공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 비자 발급 수수료를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기존보다 100배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단 말이죠. 이게 신규 비자 발급에 한해서 또 적용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미국에 있던 국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반발을 하니까 말을 좀 바꾸는 이런 모양새예요. 예,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죠.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다. 예. 이렇게 길에 나가더라도 갑자기 비자 보여달라 그런다든지 영주권을 예. 보여달라 그런다. 그냥 사진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보여주더라도 소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을 매기는 이런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회자님께서 우리 조선시대 호패 같네요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지아 공장에서도 비자를 그 자리에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금억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국토안보 또 불법 이민자 색출에 연말까지 100만 명 목표를 채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백악관에서 했기 때문에 국토안전부에서는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력도 제한을 하면서 수익도 올린다는 이런 생각에 착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 기업들이 우려를 포명하면서 오히려 그 기업들의 압박 때문에 신규 지원자에 한해서만 이 새로운 돈을 매기겠다. 그리고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는 개별 예외도 허용하겠다. 백악관이 한 발 물어섰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H-1B 비자는 한 해 신규 발급이 8만 5천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추첨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추첨이기 때문에 대개 매년 10대 1의 경쟁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조지아 공장 사태에 언급하면서 한국 기업 측에 탓을 돌렸죠. 제대로 된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나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것이 그 H-1B 비자를 제대로 발급받고 한국의 숙련 기술자들이 가서 조지아 공장의 완성을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려고 그랬으면은 이 10대 1의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그 8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그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개 한 2년 정도 걸리고 이게 추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한국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불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 H-1B 비자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미국 내에 진행되고 있는 공장 건설만 최소 22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특정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쿼터가 있어야 된다. 호주와 싱가포르와 같은 E4 비자밖에는 해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 H-1B 비자는 소위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을 미국에 유입해서 미국의 이제 제조 부흥을 이끌자.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죠. 예. 그리고 인도 출신의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다 인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H-1B 비자를 받은 사람의 70%가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인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지아 공장 구금 체포 사태가 났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한 발 물러서서 이 한국에 숙련된 기술 노동자가 와야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양보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미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쳤는지를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H-1B 비자에 대해서 현재보다 100배 정도 가격을 인상해서 아무리 신규 발급에만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입국이 제한된다면 이런 숙련 노동자들의 미국이 결국에는 손해 보는 것은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입니다. 여기 이런 걸 본다면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백악관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우왕좌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미국의 큰 기업들의 CEO들도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이 비자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강경파에 좀 손을 들어줬다가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마가 진영에서 이 비자를 반대하는 배경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어왔다고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다 미국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진정한 미국인이 제대로 일하고 세금을 낸 만큼 대접을 받는 미국을 건설해야지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될 텐데 이런 현 상태가 계속 방치가 된다면 결국은 미국은 계속 미국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걸자. 아까 하워드 러칭 상무장관도 이런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공을 미국 기업한테 넘겼죠. 미국 기업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을 내면서 이 노동자가 외국 노동자가 미국 땅에 와서 미국 기업에서 일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면 미국 정부도 그것을 돈을 받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의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미국 기업이 채용을 한다면 채용은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일할 외국 숙련 노동자의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미국 국적의 미국 숙련 노동자의 그런 훈련이라든지 개발은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그런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죠. 우리는 비자 발급도 이렇게 마가층에서 주장하는 대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필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백악관이 일단 손을 들어줬다가 워낙 그 피해가 예상되고 반발이 심하니까 신규 발급에만 적용이 된다 하지만 1년에 약 40만 건입니다. 그 재갱신이라든지 신규 발급이. 그중에 신규 발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8만 5천 개 정도인데 계속 8만 5천 개는 기업들이 부담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제조업의 부흥을 원한다면은 이거는 악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어떤 충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좀 큰 혼선으로 나비 효과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 같은 당국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혼선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조지아 공장의 그런 강제 체포, 구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이제 나오면은 국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또 상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예. 국토안보부가 하는 말이 다르고 결국에는 그 정부의 부처도 미국 정부의 부처도 다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예우를 갖춰서 대우해 줘라 하니까 갑자기 국토안보부가 그렇게 고집했던 쇠사슬을 묶는다든지 억류하는 거에서 융통성을 보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우리 노동자들이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또 갑자기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무부도 그렇고 예. 국토안보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워드 러스틱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아이디어 같다 하면은 이게 갑자기 속도를 내서 되고 다시 이렇게 풍파가 생기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은 또 변형이 되고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고 이 국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그런 분석 그리고 부처 간의 그런 정책 목표의 조율 이런 게 없이 그냥 백악관이 나서면 다른 데서는 그걸 추인하게 되는 아까 보도했던 식으로 2023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선에서 갑자기 영일만 시추 사업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혼선이 벌어졌는데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지금 초반 100일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내일부터 3박 5일 동안 방미길에 오릅니다. 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유엔 무대고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데요. 이제 경주 에이펙도 좀 앞두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인 상황에서 기조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좀 들어가야 할까요? 뭐 청와대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이죠. 아직은 예.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텐데 7번째 연사로 나가시는데 항상 첫 번째 연사는 브라질입니다. 이게 1947년도에 브라질 외교장관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다음에 제4회 총회부터는 브라질이 첫 번째로 연설하는 것으로 관례가 굳어졌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누가 하느냐?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냐? 유엔 본부가 뉴욕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사가 그해 총회 의장국 1년 임기인데 올해는 덴마크입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로 한다는 건 굉장히 우선순위인 것은 네. 맞죠. 그렇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주의 극복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뭐 적절한 예라고 하겠죠. 이 정부의 탄생을 세계에 설명하는 것은. 그리고 공동의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책임 있는 기여를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빛나는 성공 사례로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2025년 JD 벤스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이 뮌헨 안보 회의에 가서 예.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내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예. 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압박을 하느냐? JD 벤스 대통령은 이제 마가 운동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유럽 각국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비판으로 들렸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미국도 그 보수주의 운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의 그렇습니다. 여파를 겪고 있고 중국도 시진핑 정부가 개헌을 해서 세 번째 집권을 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언론과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럽도 퍼퓰리즘이라든지 극우 정당의 득세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자칫 잘못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사례를 강조하다가 이 국가의 내정에 대한 한국이 비판을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된다면은 한국이 세계 공동의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와는 상충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공동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JD 벤스 부통령의 사례를 보고 그 반대로 네, 하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당장 우리나라 이야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영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제 뭐 양자회담, 다자회동 이런 것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개최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대미 관세 협상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달 4일이면 일본도 이제 권력 교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게 그런 잘 만들어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직에 물러날 때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이시바 총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게 예. 기정사실화되었고 예. 일본 정치가 이제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와 총리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섭섭하지 않게 이시바 내각이 이재명 정부 출범 때 같이 한미일 3자 안보 공조 그거를 확인하고 또 한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은 총리가 바뀐 다음에도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은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일 간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원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어렵게 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수그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관세 협상이 우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는데 꼭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시 안 좋은 예를 드리자면은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발언 같이 22년 9월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시다 총리랑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그 호텔에 가서 만났죠. 근데 일본 측에서는 아직 한일 간의 첨예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측에 그런 발표하는 상치되는 그런 발표였기 때문에 국내 여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유엔 총회 참석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걸로 모든 것이 덮어졌죠. 예. 그랬죠. 그래서 겨우 기다려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났는데 단지 48초였습니다. 근데 그 48초의 만남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당시 성과를 설명을 1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여론에서는 아니 만남 자체는 1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과 설명이 더 기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정적인 사례를 참고한다면은 너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특히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생각한다면은 이런 유해 총회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관세 협상 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거든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좀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도 2018년 이후 7년 만에 고위급 인사를 유엔 총회에 파견합니다. 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고요. 29일에 총회 일반 토의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회 때는요, 핵 보유가 자위권이라는 이야기를 좀 강성으로 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개진했는데요. 이번엔 좀 목소리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그 목소리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엔 총회에 더 급이 높은 외무성 부상이 참가한다는 보도를 보면은 이번 유엔 총회를 이전에 6차례 정도 대사급에서 연설한 거에 비하면은 어떤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의도는 읽혀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김정은 총비서가 전승절 80주년 기념 천안문 열병식에 참석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했는가? 예. 그것을 본다면 이제 북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죠. 특히 그 열병식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양자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고 전략적 소통을 심화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과 국가 운영 경험을 깊이 있게 교류하고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하기에 합의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의 대미 외교 패턴을 보면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세 차례의 만남 때 행동을 보면은 반드시 중국에 가거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중국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문 광장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도 수확이 많았지만 러시아와 중국과의 이런 전략적 교류, 우회 증진을 확인하는 장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에이펙 경주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한반도에서 만남을 타진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중국과는 미리미리 전략적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주 아이펙에 온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베이징에서 분명히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측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겠죠. 네. 그것이 대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낸다면은 그것을 미국 측에서도 알아들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알아들을 것이고 중국 측도 이미 정상 간에 베이징에서 조율했던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북한이 움직인다는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때도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미 확인한 다음에 미국 측과 거기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겠죠. 예, 에이펙 정상회의 이야기하셨으니까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트럼프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이 너무 섭섭해할 거 없습니다.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 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1979년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거기에 중요한 원칙이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즉 미국은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냐 여기에 대해 100%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둡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은 중국은 어느 편을 지지하겠냐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이냐 아니면 대만 독립이냐 했을 때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이 미국의 뒷배를 믿고 독립을 선언했을 때 대만해에서 우발 사태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죠. 따라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식의 100%는 아니더라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이전에 조지 W 대통령도 했습니다. 첸수비안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했을 때도요. 경고를 준 것이죠. 그런 선에서 시진핑 정부를 달래는 선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도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국빈 방문을 할 때 중국 정부에 약속했던 것은 미국 클린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부를 확인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또 대만이 세계 기구에 주권 국가로서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하고 국빈 방문을 성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갑자기 변했다. 대만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 큰 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대만이 너무 강하게 독립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것을 제어하는 차원에서 하는 수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짚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공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